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상가 소유주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마곡의 상가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 즉 어떤 것을 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좀 기본적인 사항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가의 가치가 결정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우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가가 공급이 되려고 하면은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분양가를 정해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가장 이 상가 분양에 있어서 기본되는 단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상가 매입비에 따라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토지비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 분양가도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은요, 2012년부터 여기가 분양을 시작을 할 때 2012년과 13년 그리고 13년과 14년 이렇게 상가 분양 가격이요, 계속적으로 이 분양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토지비의 상승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SH공사에서는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으로 토지를 매각을 하지만 이 업무부지라든가 이 상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본으로 해서 최저가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금액을 쓴 경쟁자에게 낙찰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시행사들은 어떻게든 간에 사업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금액으로 이것을 내가 매입을 해서라도 분양을 할 수만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이 매입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토지가를 올린 것은 이 시행사들의 경쟁에 의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은 SH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이 평가 금액을 내놨지만은 6천만 원을 쓰게 된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서 입찰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보타니 프리저시티의 토지 낙찰가는 2,600만 원이었는데 우성 SB타워의 낙찰가는 4,800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이언스타워 2차의 부지의 낙찰가는 5천만 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C9-1 마곡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 부지는 이제 2022년에 1억 3,200만 원까지 이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비가 상승을 하면요, 분양가도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여기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상가의 분양가는 우리 평당 단가로 따져보면 가장 좀 비교하기가 좋을 텐데요. 롯데캐슬 에비뉴 상가의 1억 4천만 원대 평당 가격이 1억 4,700인가요? 이런 정도의 분양이 된 게 가장 비싸게 분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양가 자체가 이제 1억 3,200만 원에 매각된 이 C9-1에서는 만약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마곡의 이 상가의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 상가를 매입하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요, 저렴하게는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전용 면적 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게 좋은 데는 1억,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C9-1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억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기존에 내가 평당 6천만 원에 샀던 분들이 내가 6천만 원에 샀기 때문에 저쪽 다른 곳의 분양가는 2억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6천만 원에서 조금만 올려서 나는 이익만 보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거와 그 입지를 비교해서 내 것도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 2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가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분양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이 되느냐,
이제 이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료 책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상권과 입지와 유동인구가 또 이 상가의 임대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분양을 해야지만이 나는 이익이 남아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상가를 매입하신 수분양자 분들께서는 내가 얼마의 분양을 받았으니 나는 얼마의 임대료를 받아야지만이 수익률이 나와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평당 1억짜리 상가가 과연 얼마의 임대료를 받아야지 수익률이 나올까요? 뭐 4%만 계산해도 평당 3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평이면 33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20평이면 660만 원이 돼야지만이 이 수분양자의 수익률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가의 수익률을 맞추는 것은 이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권과 입지와 유동인구가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수익률이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아직 안 갖춰졌고 입지도 좋지 않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 면에서 가격을 책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실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의 상가에 공실률이 많다는 것은 여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수익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격 조율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 임차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월세를 얼마를 낼 수 있는가를 또 계산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임차인들은. 자, 그러면 월세 지급 의사가 기본이 됨으로써 이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느냐 못 맞춰주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당 1억에 매입을 해서 3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장사를 해서 220만 원밖에 낼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330만 원을 주고 거기에 계약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임대인들은 그것을 220만 원에 해줄 것인가 아니면 330만 원을 고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싸게 주다 보니까 이자만 내는 수준에서 공실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당 1억을 줬기 때문에 3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는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임차인을 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공실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단계는요, 토지 공급자와 시행업자의 생각이고요. 2단계 요소는요,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은 3단계는 이 임차인들의 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가 모두 다 맞아야지만 어떠한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상권이 형성되고 수익률도 맞춰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임차인들은 거기서 장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뭐 SH공사는 땅을 못 파는 것이고요. 또 시행사는 분양을 못 하는 것이고요. 또 수분양자는 임대를 못 주는 것이고, 또 임차인들은 월세를 못 내다 보니까 사업을 접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어떠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 상권이 또 이제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마곡은 아직까지도 공실률이 높고 또 수익률이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며 땅값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마곡에 드론을 띄워서 이 상권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제가 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여기는 발산역 바로 뒤에 보면은 이대 서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 서울병원 바로 뒤에 있는 공터를 찍은 겁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큰 부지인데요, 이 부지는 왜 비어 있을까?
이렇게 앞에는 뭐 빌딩도 있고요,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저기 멀리 보이는 또 LG 사이언스 파크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많은 건물들 뒤에 아까 보셨던 그 공터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공터는 바로 유보지라고 하는데요. 미래 산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아주 공터로 남겨둬서 나중에 어떤 용지로 쓸 것인가를 뭐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토지가 바로 이대 서울병원 바로 뒤에 있는 저 공터 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회사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바로 뒤에 저렇게 넓은 공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곳에는요, 연구단지가 들어와서 회사가 저기에 자리매김을 하고요. 저기에는 직장인들이 다니면서 점심시간에는 나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시간에는 또 퇴근을 하면서 술 한 잔씩 거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상권 뒤에 저렇게 많은 공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저 공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양천향교입니다. 양천향교 바로 뒤에 대방 DMCT 바로 뒤에 있는 그 부지를 제가 찍은 건데요. 지금 보시는 저곳이 또 공터로 남아있죠. 저 공터는 무엇인가요? 저기는요, 도전숙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예정이었던 곳입니다. 저곳은 민간 분양을 할 건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지식산업센터와 도전숙이라는 주택을 지어서 뭐 이 도전하는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어준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부지인데요. 저 부지가 원래는 계획상으로는요, 건축 시작은 물론이고 완공이 되어서 벌써 입주가 끝났어야 되는 그런 부지인데 아직도 저렇게 공터로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 부지는요, 원래는 연구단지였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질 예정인 부지고요. 저 가운데 보이는 저 공터는요,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매각이 된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저 부지는 지금 이랜드와 또 SO일 뭐 이제 그쪽 부지인데요. 아직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죠. 또 지금 보는 공원 앞에 바로 부지는요, 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천향교 뒤에도 이렇게 많은 공터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임차인들이, 우리가 임대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권이 형성이 되고 유동인구가 있어야지 이 임차인들도 장사를 해서 여기에서 임대료를 낼 텐데 그 조건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한 군데를 더 찍었는데요. 바로 마곡 나루역 바로 뒤에 있는 부지들을 제가 또 찍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지는 택시 회사들이 들어올 부지였지만은 아마도 바뀐 것 같아요. 16단지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저 뒤로 보이는 저 부지는 원래 또 연구단지였지만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매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도도 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터가 아직까지도 마곡지구 내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롯데중앙연구소인데요. 롯데중앙연구소 바로 뒤쪽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지에 아직까지 저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그냥 빈 공터로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시는 좌측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식산업센터를 뭐 짓는다라고 하는 공터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호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호수 옆으로 해가지고도 원래는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지인데 일체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는 한은 마곡나루역이건 양천향교역이건 아니면 발산역 남쪽이건 간에 완벽한 상권을 이루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렇게 롯데중앙연구소가 멋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21,000평입니다. 저 중앙연구소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구가 저기 근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대부분 공실로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공실로 남아 있느냐?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 토지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들어온 것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의, 서울에 이렇게 좋은 땅에 1,000만원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죠. 자, 그 특혜라는 점 때문에 건축을 한 이후에 5년 이내에는 매각도 못하고요, 임대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도 사실상은 여기가 얼마나 공실이 많은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SH공사와 서울시에서는요, 이거를 공실 공유제라고 해서 월세를 받지 않고 이 남는 연구단지에 뭐 맞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관리비만 받고 무료로 이렇게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뭐 공실이 채워진 사례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흐지부지 됐고요.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와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느냐. 자, 우선은요, 아까 그 많은 빈 땅들, 그 빈 땅들에 대해서 조기 토지 매각을 우린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빈 땅이 많이 남겨놓고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놓고 우리는 그 비싼 가격에 상가를 사드렸는데, 이렇게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주고는 도저히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빈 땅이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잠재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토지 매각을 하고, 그리고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연구단지가 준공이 된 이후에 5년 이내에는 매각을 못하는 건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5년 이내에 임대를 주지 못한다라는 점 때문에 정말 많은 공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회사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공실로 남아있는 이러한 일부 공실에 대해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SH공사와 서울시가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저렴한 금액의 토지를 주더라도 임대를 주게끔 허락한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굳이 이곳에만 이렇게 임대를 주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빈 땅도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싼 금액의 땅은 매각이 되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 땅이 비싸게 매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익률을 못 보고 공실이 몇 년째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러한 점들이 변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상가 투자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상가를 투자하실 분들은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넘기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또 연구하고 찾아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좋아요와 구독이 그 힘의 원천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